안녕하세요. 오늘은 355번 알차리죠. 355번. 그래프는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으로 실선은 정상 상태의 해리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이 B점선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먼저 헤모글로빈은 사량체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분자수는 4분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산화 헤모글로빈 혹은 산소 헤모글로빈,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을 탈산화 헤모글로빈 혹은 탈산소 헤모글로빈이라 합니다. 이때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할 때 산소에 대한 결합 자리가 산소가 헤모글로빈의 햄기에 결합을 합니다. 특히 헤모글로빈의 햄기는 폴피린 고리를 가지고 있고, 이 폴피린 고리 중앙에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이 2+ 상태입니다. 이 2+ 상태에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글로빈당 알파 글로빈 2개, 베타 글로빈 2개로 구성되는 것이 사량체의 헤모글로빈이지, 각각의 글로빈마다 한 분자의 산소와 결합이 가능하니까 총 4분자의 산소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산화탄소 또한 마찬가지 최대 4분자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이 되게 되면 얘를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라 합니다. 이때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같은 자리에 결합을 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특징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친화력이 산소보다 수백 배 큽니다. 대략 한 200에서 300배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함께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훨씬 더 빨리 결합을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에 대한 친화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산소에 대한 친화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산소에 대한 친화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양성 협동성 성질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하게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나 일산화탄소 이외에도 CO2와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CO2도 글로빈당 한 분자씩 결합이 가능하니까 최대로 4분자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에서부터는 굳이 헤모글로빈이 몇 분자의 이산화탄소와 결합이 가능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와 결합이 되게 되면 이 형태를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 합니다. 또한 헤모글로빈은 이산화탄소에 결합하는 자리에 수소이온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소 헤모글로빈이라 합니다. 또한 헤모글로빈은 CO2나 수소이온이 결합하는 자리에 23BP 혹은 23BPG라고 하는 물질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23BPG 헤모글로빈이라 합니다. 이산화탄소나 수소이온이나 23BPG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더 잘 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헤모글로빈, 산소 헤모글로빈에서 산소의 해리가 증가가 되게 되고 산소의 해리가 증가가 되니까 조직으로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증가가 되니까 산소가 잘 해리가 안 됩니다. 잘 해리가 안 되니까 조직으로 산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직으로 산소를 더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CO2의 경우에는 CO2가 물과 반응을 하면 탄산의 형태가 되게 되고 탄산은 이온화되게 되면 H 플러스와 HCO3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 때문에 CO2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대사율이 증가가 되게 되면 CO2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고 이들이 조직에서 헤모글로빈과 더 많이 결합을 해서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과 수소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산소가 더 많이 해리가 되어서 조직으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라고 한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의 법칙 혹은 보호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보호 효과는 CO2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그만큼 산소가 더 많이 해리가 된다가 보호 효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선이 정상적인 상태이다라면 여기서 해리곡선은 해리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친화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이
증가된다는 뜻이고, 산소 친화력이 증가가 되는 것은 CO2 분압이 낮을 때, 수소이온 농도가 낮을 때,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는 말은 pH로 바꾸게 되면 pH가 높을 때가 됩니다. 23ppg의 농도가 낮아질 때, 여기다가 온도만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떨어질 때도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산소 해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친화력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산소 친화력이 감소하는 쪽이다. 산소 친화력이 감소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CO2에 대한 분압이 높아질 때, 기체의 농도는 분압이라 합니다. 그래서 CO2 농도라고 해도 되고 CO2 분압이라 해도 됩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 때,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이퀄 pH가 낮다가 되겠지. pH가 낮을 때 23ppg의 농도가 높아질 때, 온도가 높아질 때 해리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폐에서 산소 분압이 대략 100mmHg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0mmHg에서는 세 그래프에 대한 차이가 크게 없죠. 이 상태에서 조직으로 가게 되면 조직의 산소 분압이 대략 한 40mmHg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A와 같이 산소 친화력이 큰 형태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만큼 포화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만큼 포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차이를 해리도라 합니다. 이 해리도만큼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형태가 되게 되면 이만큼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B의 형태가 되게 되면 이만큼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CO2나 혹은 수소이온이나 혹은 23ppg와 결합을 해서 산소 친화력이 감소가 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게 됩니다. 즉 흰색보다는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조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이니까 B로 가는 것이지 친화력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체온이 상승한다는 온도에 대한 것이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친화력이 작아지게 된다. 혈액 내 pH가 증가가 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니까 이때는 친화력이 증가가 되는 것이지, 해당 과정이 증가가 되게 되면 대사율이 증가가 되어서 CO2의 농도가 증가가 되거나 혹은 해당과 연계되어 있는 저산 발효가 촉진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친화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체내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똑같은 것이지 친화력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과 3번과 4번은 친화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친화력이 증가가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번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먼저 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일본 놈들은 조혈이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글 음을 빌어가지고 표기하게 되면 조혈이 되게 됩니다. 조혈 장소는 사람의 경우에 배아기는 난황 주머니에서 혈구를 만듭니다. 태아가 되게 되면 먼저 간에서 혈구를 만들다가 태아 후기가 되게 되면 비장에서 혈구를 만듭니다. 태어날 때쯤 되게 되면 서서히 적골수에서 혈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인의 경우에는 간과 질환은 혈구를 생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적혈구를 파괴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성인에서 간 질환은 혈구가 파괴되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4개의 글로빈 단백질이 사량체를 형성한 4차 구조의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입니다. 배아기에 난황 주머니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질 때 이때 헤모글로빈은 얘는 제타라 읽습니다. 제타 단량체 2개와 얘는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입실론 단량체 2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태아기가 되게 되면 간과 지라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질 때 간 지라에서 만들어지는 적혈구는 알파 글로빈이 2개, 얘는 감마라고 읽습니다. 감마 글로빈이 2개, 태아, 페트스가 되게 되지. 그래서 얘는 태아의 헤모글로빈이라 해서 약자를 HbF라고 적습니다.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질 때는 헤모글로빈이 알파 글로빈 2개, 베타 글로빈 2개, 첨자 2는 개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 글로빈 2개, 베타 글로빈 2개, 성인 어덜트의 헤모글로빈이라 해서 약자로 헤모글로빈 A라 합니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은 사량체로 존재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헤모글로빈은 햄을 가지고 있고 햄기의 폴피린 고리 중앙에 철을 가지고 있더라. 진화적으로 봤었을 때 아마도 미오글로빈이 헤모글로빈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오글로빈은 단량체로 작용합니다. X축이 산소의 분압이고 Y축이 산소 포화도가 되게 되면 미오글로빈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해리 곡선을 그립니다. 얘는 단량체로 작용한다. 헤모글로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S자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얘는 사량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양성 협동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 협동성이란
하나의 단량체에 산소가 결합을 하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단량체의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친화력이 큰 헤모글로빈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J자 커브를 그리게 되고, 이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큰 형태가 되니까 전형적인 해리 곡선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에 대한 차이는 단량체, 사량체, 얘는 양성 협동성이 있다, 얘는 양성 협동성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폐의 산소 분압이다. 그래프가 너무 기울기가 급한 것 같네요. 다시 좀 그릴게요. 여기가 조직의 산소 분압이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여기는 포화도가 100%라 합시다. 여기는 포화도가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정확히 얼마이다 라고 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얘를 편의상 한 98%라 하자. 여기는 포화도가 75%라 하자. 두 지역의 포화도의 차가 해리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오글로빈의 해리도는 100%로 포화가 된 상태에서 조직으로 왔었을 때 98%만 포화가 될 수 있으니까 2%는 해리가 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100% 포화가 된 상태에서 조직으로 오게 되면 75%만 포화될 수 있으니까 25%는 해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은 수치가 큰 것이 장점이 되겠지.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장점이 포화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 되게 됩니다. 반면 헤모글로빈은 장점이 해리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특징을 얘기를 할 때 포화도가 크다는 것은 산소에 대한 보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산소에 대한 보유 능력이 뛰어나니까 산소 탱크로 이용이 됩니다. 근육에 특히 골격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미오글로빈이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해리도가 크니까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면서 산소를 여기에서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여기에서는 산소를 내놓으니까 산소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것, 운반 능력이 되겠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특징은 산소에 대한 운반 능력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운반 능력이 크니까 얘는 적혈구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정리해서 외울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에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미오글로빈은 근육세포, 이때 근육세포는 주로 골격근을 의미합니다. 근육세포에 존재한다. 참이 되겠지. 니은의 산소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결합 곡선은 S자형이다. 이것이 S자형이 되는 것이 양성 협동성이기 때문에 반응 곡선이 S자 곡선이 되게 됩니다. 이것에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모두 복열 분자로 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이다. 리얼에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모두와 단백질을 각각 2개씩 4개의 단량체 단백질을 포함한다. 이 화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 모두 단백질을 각각 2개씩 4개의 단량체 단백질을 포함한다. 미오글로빈은 단량체인데 헤모글로빈은 사량체가 되게 되지. 그래서 리얼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다음 357번 이산화탄소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여기가 모세혈관이고 주위에 조직이 되게 되면 이것이 적혈구, 여기는 혈장, 조직의 대사 결과 CO2가 생성이 되게 되면 CO2는 기체성 분자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조직세포의 세포막과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해서 혈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혈장에서 CO2가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탄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탄산이 이온화되어서 H+와 HCO3-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경우에는 동맥혈보다 조직의 혈액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pH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바뀌게 되면 동맥혈은 pH가 높고 정맥혈은 pH가 떨어집니다. 이때 이 pH에 대한 것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산증에 의한 쇼크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장의 pH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1번 반응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내 몸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CO2가 적혈구로 들어오게 되면 적혈구에서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이 됩니다. 이것이 이온화되어서 H+와 HCO3- 됩니다. 이때 1번 반응보다 2번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혈장에는 효소가 없는데 적혈구에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소의 이름이 우리는 세탁기 탈수기라 하는데 쪽발이들은 세탁기 무수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수라 하고 일본 놈들은 무수라 합니다. 그래서 탄산에서 물을 빼낸다 해서 무수화 효소라 합니다. 이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1번 반응은 너무나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2번 반응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효소할 때도 설명을 했듯이 효소가 화학 평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아무리 빨라도 이들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얘가 아무리 느려도 얘가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반응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된 HCO3-가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혈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신 이때 혈장으로 HCO3-가 빠져나갈 때 혈장에서 적혈구로 염소이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음이온 교차수송이라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이 염소이온에 대한 것도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HCO3-를 계속 빼내버리니까 여기에 생성물의 농도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화학 평형 때문에 반응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얘가 계속 빠져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혈장에서는 HCO3-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HCO3-의 농도가 계속 증가가 되게 되면 화학 평형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1번 반응은 막아주고 2번 반응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 물질도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평형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수소이온도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HCO3-는 혈장으로 빼내버리고 수소이온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번 반응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장으로 나간 HCO3-가 1번 반응을 계속 막아주기 때문에 CO2는 혈장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적혈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에서는 CO2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전체 CO2에 대해서 1번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대략 한 10% 미만이고 70% 이상이 2번 반응을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되고 대략 한 20%의 CO2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나 이 20%를 제외한 여기에서 만들어진 70%의 HCO3-는 혈장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실제 수송되는 형태의 주된 것은 HCO3-의 형태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O2에 대한 수송은 혈장의 HCO3-의 형태로 수송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폐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화살표를 정확히 그대로 반대로 하면 폐가 되게 됩니다. 폐의 모세혈관에서는 화살표를 반대로 적으면 CO2가 생성이 되게 되고 생성된 CO2가 폐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HCO3-를 일본말로 중탄산염이라 합니다. 중탄산염의 형태로 폐로 수송이 된다니까 참이다. 니은에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폐로 수송이 된다니까 옳지 않다가 되겠지. 이 문장과 서로 상반된 문장입니다. 대부분은 혈장의 HCO3-의 형태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에 적혈구에서 형성된 중탄산염은 헤모글로빈에 결합한다. 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혈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리얼에 폐포 모세혈관에서 중탄산염은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얘를 그대로 반대로 화살표를 그리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폐모세혈관에서는 HCO3-가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 되게 되고 탄산은 물과 CO2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시험에서든 출제 빈도가 너무나 높은 그림이니까 이 그림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번. 조직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미오글로빈은 근육에서 이산화탄소 저장고 역할을 한다. 미오글로빈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장고가 아니라 산소에 대한 저장 탱크가 되는 것이지. 2번에 산소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비가역적으로 결합한다.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역적으로 결합하지.
3번의 혈액에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중탄산 이온 형태로 수송이 된다니까 3번이 참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한 분자는 최대 2개의 산소 분자와 결합한다. 최대니까 2개가 아니라 4개가 되어야 되겠지. 5번에 대사가 활발한 조직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혈액의 pH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pH를 감소시키는 것이지, pH는 P가 마이너스 로그 2고 H가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가 되는 것이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가 된다 이퀄 pH는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pH가 감소가 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이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감소를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번. 지금부터는 이제 배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혈장, 원료, 오줌의 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A, S, C는 각각 단백질, 요소,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동맥의 혈액이 신동맥을 거쳐서 사구체로 들어간다 해서 수입 소동맥이라 합니다. 우리는 작을 소자를 좋아하는데 일본 놈들은 작을 세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입 세동맥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 한자니까 기분 나쁘니까 요즘은 우리식 한자를 써가지고 수입 소동맥이라 합니다. 수입 소동맥에서 사구체라 해도 되고 사구체 모세혈관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모세혈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구체 모세혈관이고 하나는 신장 모세혈관이 됩니다. 이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온다 해서 수출 소동맥이라 합니다. 수출 소동맥에서 신장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이 신장 모세혈관을 흔히 세뇨관 모세혈관이라 하기도 합니다. 얘가 신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두 모세혈관을 연결시켜주는 혈관을 문맥이라 한다 했지. 그래서 이것이 신장 문맥입니다. 다른 문맥, 시상하부 내하수체 문맥이나 간 문맥은 정맥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맥혈이 흘러갑니다. 근데 신장 문맥인 수출소동맥은 이름과 같이 동맥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혈관이 동맥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혈액도 동맥혈이 흘러갑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를 보문이라고 한 사람이 이것을 밝혔다 해서 보문낭, 보문주머니라 합니다. 보문낭이라 해도 되고 보문주머니라 해도 됩니다. 보문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관을 오줌이 흘러가는 작은 관이라 해서 오줌은 뇨라 하고 작다는 쪽발이들이 세라 하니까 세뇨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뇨관이 보문주머니에 가까이에 있다 해서 근위, 가까이에 위치한다는 뜻이지 근위 세뇨관이라 합니다. 근위 세뇨관에서 헬레라고 하는 사람이 밝혔는데 고리 구조를 가진다 해서 헬레고리라 합니다.
멀리 위치한다 해서 원위 세뇨관이라 합니다. 멀리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전부 일본 말입니다. 오줌이 모인다라고 해서 모이는 것은 집합이 되는 것이지 모으는 것은 수집이 되겠지. 그래서 모은다라고 해서 수집관이라 하기도 하고 모인다라고 해서 집합관이라 하기도 합니다. 집합관, 수집관. 이것이 신우 방광을 거쳐가지고 요관, 요도를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배설물이라 하는 것이고 이 배설물을 우리가 오줌이라 합니다. 요라 합니다. 여기 이 관을 흘러가는 용액은 오줌 이전이라 해서 원요라 합니다. 혹은 여과액이라 합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에서 보문 주머니로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과라 합니다.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을 함께 일컬어서 작은 오줌관이라 해서 세뇨관이라 합니다. 작은 오줌관이란 뜻입니다. 이 작은 오줌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재흡수라 합니다.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재분비라 합니다. 재흡수 대신에 흡수라 해도 되고 재분비 대신에 분비라 해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배설이라 합니다. 그러면 배설량은 여과량 더하기 재분비량에서 빼기 재흡수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배설량이다. 먼저 얘는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혈장에서의 퍼센트가 0.1%이다. 원료에서 0.1%이다. 근데 오줌에서는 0%이다. 보통은 여기에서 여과가 되게 되면 이 여과가 된 것을 여과액이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여과액을 원료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원료는 보문 주머니로 나가는 것을 말한 것이고 포도당의 경우에는 근위세뇨관에서 100%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면 무조건 100% 재흡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재흡수가 되는 것이 정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포도당이 100% 재흡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00% 재흡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다가 됩니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우리는 병이라 합니다. 병은 별다른 것이 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면 전부 병이라 합니다. 형태적인 특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사람은 눈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한쪽에만 있으면 이것은 형태적인 병이 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 포도당이 100% 재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100% 재흡수가 되지 못하게 되면 생리학적인 질병이 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액에 대한 면역 능력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혈액에 대한 면역 능력이 없으면 면역학적 질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면 100% 재흡수가 되어야만 돼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 재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줌의 경우에는 100% 재흡수가 되었으니까 포도당이 0%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 한다 했지, 혈당이 너무 높은 것을 고혈당이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혈당이 되게 되면 포도당의 여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포도당의 여과량이 포도당의 재흡수량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포도당이 100%가 재흡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과량이 재흡수량보다 더 많으니까 재흡수되지 못한 것이 오줌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오줌으로 배설된다라고 해서 이 질병을, 이때 물론 쪽발이들 말입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질병이란 뜻입니다. A, B, C가 있을 때 A는 특징이 혈장의 0.05%이고 원료에서 0.05%이고 오줌에서 0%가 되게 되면 혈장의 농도와 원료의 농도가 같은 것, 이것을 여과도가 1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과도라고 하는 것은 혈장의 용질의 농도분의, 특정 용질에 대한 농도분의 여과액의 원료의 용질의 농도의 비를 여과도라 합니다. 여과도가 1이라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그대로 비례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요소와 아미노산이 있으면 요소와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포도당도 마찬가지고 여과도가 1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여과도가 1이지. 그러면 A와 C 중에서 하나가 아미노산이고 하나가 요소가 되게 됩니다. 둘에 대한 차이는 오줌으로 배설되느냐 배설되지 않느냐이지, 요소는 오줌으로 배설되게 되고 아미노산은 오줌으로 배설되면 안 되겠지. 따라서 A에 아미노산을 주고 C에 요소를 주면 됩니다. 즉 요소의 경우에는 재흡수되는 것에 비해서 얘는 물이 재흡수되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농축되어 가지고 배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B의 경우의 특징은 얘는 혈장에는 존재하되 원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얘는 여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과가 되지 않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모든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말하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생물학은, 한국의 생물학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양놈들의 생물학을 배우거나 아니면 양놈들의 생물학을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일본 놈들의 생물학을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형태가 양놈들이 말하는 형태와 일본 놈들이 말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무엇인가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지만 양놈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빗대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도 알코올이고
메탄올도 알코올이고 부탄올도 알코올입니다. 근데 양놈들은 이들이 전부가 알코올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인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코올 발효라고 하게 되면 에탄올 발효, 메탄올 발효, 부탄올 발효를 전부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같으면 이 전부를 다 알코올 발효로 할 것인데 양놈들은 그 중에서 에탄올 발효를 알코올 발효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메탄올 발효는 그대로 메탄올 발효라고 표기를 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 혈장에는 수없이 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 전부를 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혈장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알부민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모든 단백질 중에 하나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알부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부민의 경우에는 알부민은 직경이 굉장히 크고 엄진화를 띠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과되지 못합니다. 이때 알부민이 여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 무조건 여과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부민은 여과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근데 알부민이 여과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여과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과가 되고 난 다음에 흡수도 되지 않고 분비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과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여과가 되어버리게 되면 알부민이 오줌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알부민이 배설된다 해서 이 질병을 알부민 요증이라 합니다. 근데 양놈들은 이것을 무엇인가에 빗대서 이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을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요증을 다른 말로 단백 요증이라 합니다. 고혈당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인슐린 수용체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고혈당이 되게 됩니다. 알부민이 여과가 되는 것은 신장에 염증이 형성되게 되면 신장의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부전 상태가 되게 되면 알부민이 여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요증은 신부전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백요증이란 글자가 나오게 되면 속으로 알부민 요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에 A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된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알지 원료에서는 존재하되 오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 100% 재흡수가 되는 것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B의 양은 사구체보다 세뇨관에서 더 많다. B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얘는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과가 되지 않으니까 세뇨관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야 됩니다. 3번에 C는 분자량이 커서 여과되지 못한다. 여기 원료에 여과액이 존재한다는 말은 여과된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4번에 포도당은 분자량이 커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지 못한다. 재흡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100%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여과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보험원 상피와 보험원 상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여과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세포는 상피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과가 보험원 주머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원 주머니에 사구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를 족돌기세포라 합니다. 족돌기 상피세포는 밀착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밀착결합이 없으니까 여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재흡수와 재분비의 경우에는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상피세포들은 전부 밀착결합이 있습니다. 세뇨관 상피세포는 밀착결합이 있습니다. 밀착결합이 있으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를 물질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과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재흡수와 재분비의 경우에는 상피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막수송 단백질을 통해 물질이 수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하니까 물질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얘는 막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되는 것이니까 분자량과는 상관없고 수송 단백질에 대한 이동 물질의 운반 분자에 대한 결합 특이성입니다. 이 수송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포도당 수송체이다. 그러면 얘는 포도당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수송체이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수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가죠.